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면은 이제 6월이 시작을 했죠. 네, 벌써 5월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지나게 되면은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즉 6월이 됐다는 얘기는 2020년의 절반이 지나는 마지막 문턱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2020년에 마음 먹었던 거 계속해서 새롭게 마음 먹어가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 봅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새해 1월, 2월에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6월이 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5월 4주차라는 이 영상 제목을 작성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저랑 같이 기죽지 말고 2020년 마지막까지 혹시 5월까지 해낸 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저처럼 불만족스럽더라도 조금 더 힘내서 2020년 마지막까지 2020년이 끝났을 때 그래도 이런 건 해냈다 싶게 다 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좀 많이 더워져서 어딘가 가게 되면 냉방병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겉에 입을 거 하나 챙겨가지고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5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세 가지 갖고 왔고요. 결국 모든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고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 이슈를 준비해 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외면하면 모두의 경제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알려주었던 이슈가 증시에도 반영된 게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다룰 수가 없는 종종 언급되기도 하는 바로 민간 우주 비행 시대라고 하는 이슈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갖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모든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새벽 3시에는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담을 것이 분명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코로나19 그리고 홍콩 보안법과 함께 더욱 불타오르면서 미국은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는 가급적 지난주 2020년 5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오른쪽 위를 클릭해서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보셨다면 쭉 진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단연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는 중국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이행할까에 지목이 집중된 것인데요. 자유경제체제이기 때문에 홍콩에게 주어져 왔었던 여러 가지 특별 지위, 특혜들을 중국과 똑같이 앞으로는 안 준다, 박탈한다라고 변경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 스몰 딜 내용을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간신히 1차 무역 합의라는 스몰 딜 작은 합의를 시작으로 종식되나 싶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책임 문제 등으로 다시 사이가 틀어지면서 무역 합의 역시 박살나는 것인가 다시 무역 전쟁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나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날 2020년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절반의 미국의 대응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주고 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에 해당 절차 돌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절반의 대응이라고 본 이유는 1차 무역 합의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평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홍콩 국가보안법 철폐에 따른 홍콩의 특별지위 해제는 사실 중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홍콩은 미국에게 수출하는 비중이 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미국에게 수출되는 홍콩의 수출품들이 어떠한 타격을 받더라도 그건 홍콩 전체 수출 내역의 8% 수준에만 미치는 악영향일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 홍콩의 수출 내역의 전체 8% 중에서의 77%가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8%에 77% 정도면 뭐 거의 한 6%죠. 홍콩 전체 수출 내역의 6% 정도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결국 누가 수출하는 거?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미국에서 중국의 수출품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던 물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랑 무관한 물량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원래 중국의 수출품으로서 규제를 받던 것들이니까 특별지위가 해제되던 말던 상관이 없던 물량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홍콩의 수출품 중에서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미국이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특별지위 해제는 말 그대로 미국이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홍콩이 다른 곳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지위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기구 WTO나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받고 있었던 특별지위는 미국이 해제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해제하면서 과연 중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겠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강력한 대응이라는 말에 맞는 대응은 아닌데 거기다가 어떤 철회를 안 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차 무역 합의 철회 이야기는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홍콩 특별지위 해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함께 다른 강력한 대응의 한 축인 1차 무역합의 철회라는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응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 시나리오만 나온 것 아니냐라고 평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판은 당연히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 시간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새벽 3시에 기자회견 이후 미국의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날의 증시를 분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얼마나 강력한 대응이 나올지 걱정해서 계속해서 공포감에 떨어지기도 하고 있다가 뭐야,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네 라고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공포감에 떨어졌던 물량은 되돌려서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날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자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충격 공포감은 실질적으로 경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어떤 미국과 중국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증시가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몇 년의 사투 끝에 간신히 잠잠해지게 된 열세인 1차 무역 합의가 철회된다든지 말이죠. 이번처럼 언급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즉 아직은 어떤 것도 해결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이 기자회견 때는 좀 더 지켜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포감에 팔았던 물량은 다시 올라온 건데요. 한 번의 기자회견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외면은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이건 우리들이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다 같은 얘기도 포함해서 보다 물리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국가는 A국가에서 잘 생산하는 것을 만들고 B국가는 B국가가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지구 전체로 보면 생산량과 질이 가장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식료품과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금 인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품이 다른 곳에서 만약에 생산이 되고 있다면 거기서 사와서 국민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다른 국가가 많이 생산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래 우리 국민들이 먹던 식료품이 갑자기 그 국가에서 수입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생산하는 국가가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무역이 안 된다면? 우리가 상품을 얻을 수 없다면 국민들의 생계가 당장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걸 못 먹어서든 또는 반대로 그 국가가 사주던 물건들이 팔리지가 않아서 우리나라가 돈을 못 벌게 되어서 경제가 궁핍해지든 말이죠. 그래서 각 국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게 갑자기 끊어지거나 상대 국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우리나라가 무시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조금씩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 터진 문제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여러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면 세계 경제가 헝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될 텐데요. 이건 비단 두 양대 국가만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딘가에서 균열이 난 게 얽히고 설켜서 다른 국가에까지 전이 되고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어딘가에 연결고리가 균열이 나면서 말이에요. 따라서 세계는 자신들의 국가 이야기가 아니어도 서로 힘을 합쳐 다른 국가를 미리 도와놓기도 하는 건데요. 인간적인 도의적인 이유로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국가들이 세계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이 작더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계산상으로도 타국가의 도움도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 됐던 것이 2020년 5월 4주차 유럽연합 차원의 기금 마련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27일부터 28일 유럽도 역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갈등의 불안감 속에서 증시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제안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19 회복기금, 코비드19 회복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도 어느 정도는 언급되었던 것이지만 이날 유럽연합, 즉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집행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유럽의회에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유럽연합 레벨에서의 기금 마련 같은 것에 회의적이던 독일을 포함해서 프랑스까지 함께 지난주에 즉 5월 3주차에 제안을 하면서 크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라는 행정부격에서 직접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건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신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막대한 자금을 빌리게 되면 왜 막대한 자금을 빌릴 수 있죠? 유럽집행위원회는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런 다음 이렇게 빌리고 마련한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될 수 있고 그 돈을 통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전체적인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자 한다라는 건데요. 이 규모는 한국 돈으로 약 10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물론 유럽연합 27개 국가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 기금이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알려진 수혜를 가장 많이 이 기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에는 코로나19 피해로 많이 언급되었던 이탈리아와 함께 스페인이 언급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렇게 되면 무역에서도 문제가 불거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과거 겪었던 유럽발 금융위기 이야기처럼 어디서 또 어떤 국가가 갑자기 돈을 못 갚는다더라, 힘들어서 난리가 난다더라, 야 경제적으로 거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유럽 전체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위기를 차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도 유럽 전체 특정 국가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안정을 가져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회복기금 조성이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제안이 되자마자 유럽 증시는 당일 즉 5월 27일부터 5월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유럽 증시에서 유럽의 연대와 단결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가 회복하면 유럽 전체에 타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런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즉 그냥 남을 도와준다? 그런 것은 국가관계에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남을 돕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국가의 위기를 사전적으로 막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증시가 이 유럽 코로나19 기금 제한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우리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졌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인류 최초의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무언가 최초는 항상 나쁜 최초였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서 최초이고 심지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네요. 바로 사람을 태운 민간 제작 우주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선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 집행해야 되는 대단히 프로젝트였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인력이 상당한 기간을 함께 쌓아 올려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 수준의 자금과 장기간의 추진력, 인력 확충까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계속해서 적자가, 즉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고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계속 돈을 부어야 성공할지 모르는 우주선 프로젝트 같은 것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주선을 날려보낸다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진행해주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테슬라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은 2002년 설립 이후에 18년 만에, 즉 바로 올해죠. 2020년에 민간 기업인 자신들의 손으로 크루드래곤이라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31일 오전 4시 22분의 1이며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 오후 3시 22분의 1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미국 나사의 더그 할리와 밥 벤켄 우주 비행사가 탑승해 있었고 이 크루드래곤을 발사한 발사대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달 여행을 해낸 아폴로 우주선이 쏘아 올려졌던 발사대였습니다. 네, 뭔가 이것만큼은 그 옛날 우주선 발사 현장의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문장을 이렇게 꾸며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러면 좋아. 인류 최초의 일이 된 건 알겠는데 그럼 국가에서 쏘는 거랑 민간 기업에서 쏘는 거랑 뭐가 어떻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특별한 건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X의 우주선 프로젝트는 로켓을 회수합니다. 즉, 사용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추진체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추진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주까지 날려보낼, 즉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이것을 퉁겨내보낼 강력한 로켓은 우주에서까지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분리하게 되고 재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스페이스 X는 애초부터 이 로켓이 다시 회수돼서 다시 재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연구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뭐죠? 한번 그 추진체인 로켓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우주선의 사용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내려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중에는 저렴한 방법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민간, 일반인들도 이 우주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이 내려간다든지 하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일반 민간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반 기업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우주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의 우주선 발사 프로젝트는 이 재사용 로켓이라는 측면에서 우주 여행의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또 현실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스페이스 X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국가가 아니면 하지 못할 국가만의 프로젝트라는 판단이 조금 경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도 지금까지는 국가만 하던 프로젝트지만 과거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겁먹지 않고 그래?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그래도 기업은 결국 돈이 있어야 굴러가고 흑자를 내지 못한다는 뜻은 전부 투자자들의 돈으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장기적인 이런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의 의지, 계속된 투자가 중요한데 스페이스 X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까지 남들이 못한다고 말한 부분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앞으로 투자자들은 국가가 아니어도 민간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는 데 있어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민간 기업의 다양한 도전을 볼 수도 있고 국가에서는 하지 못했던 기술 발전을 겪거나 보게 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간 기업 우주선 발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도 언젠가 저게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저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되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준비해봤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로 또는 쓸만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상 티무기였습니다.